원래 미국은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불바다 속으로 애초부터 뛰어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는 고립주의의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전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전쟁에 참견하지 말자는 것이 미국 내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통해 미국의 뺨을 후려치자마자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당한 직접적인 선제 공격. 진주만 이후 미국은 대대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차 대전 이전만 해도 미국의 군사력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군사력은 어느덧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거기다 1945년이 되면 미국은 궁극의 절대 병기인 핵무기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웬일인지 소련의 스탈린에게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945년 2월 미국, 소련, 영국 3거두의 얄타 회담.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대일본전에 참전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스탈린은 루즈벨트의 부탁을 공짜로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의 영유권, 그리고 만주의 철도 이용권과 리순과 다렌의 항만 이용권을 우리 소련이 갖겠소. 당신이 이것을 승인한다면 우리는 독일이 항복하고 3개월 후에 일본과 전쟁을 시작할 거요.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이 조건을 모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즉 38선의 시초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스탈린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일까? 얄타 회담이 있었던 1945년 2월, 루즈벨트는 죽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극도로 쇠약한 루즈벨트의 몸 상태는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노련한 스탈린을 상대하기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직전 컨텐츠였던 소련군이 없었다면 미군은 최강의 맞상대인 독일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컨텐츠에서도 다뤘지만 당시 소련군은 한때 최강이었던 독일군과 거의 3년간 나홀로 싸워가며 2차 대전 승리에 기여했기에 미국조차도 소련군의 희생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독일군을 격파한 당시 소련군의 지상군 전력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강력한 소련과 대립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은 카미카제 특공 공격을 통해 처절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미군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을 통해 조금이라도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자 했던 루즈벨트는 소련에게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2일이 지난 1945년 8월 8일 이날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9일 소련은 100만 대군으로 만주의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 죽어가는 일본을 공격하여 승전국에 무임승차하려 했던 얍삽한 소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소련은 지난 2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에게 약속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가 일본이 항복 직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소련은 겨우 6일만 싸우고도
태평양 전쟁 전승국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이긴 것은 소련이 아닌 전적으로 미국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소련에게 이런 영광을 줘버린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소련 참전을 바라보는 미국은 입맛이 무척이나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일전 참전을 부탁했던 1945년 2월의 얄타회담. 그 후 6개월이 지난 1945년 8월, 그 사이에 미국에겐 절대 무기, 원자폭탄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굳이 소련이 안 도와줘도 일본의 항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독소전으로 단련된 소련군의 진격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이날 벌써 소련군은 한반도의 함경북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8월 12일에는 청진, 나진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 1000km나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진격 속도라면 2, 3주 정도 후에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접수하겠군. 1945년 8월 10일, 이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은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8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질풍처럼 진격해 내려오는 소련군을 일단 멈춰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것이 미군의 전략기획단 회의. 미군의 전략기획단 장교들은 한반도 지도를 놔두고 소련군에게 어디에서 멈추라고 통보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북위 39도선이 가장 최적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북한의 수도격인 평양 바로 밑에 있는 북위 39도선을 소련과의 경계로 긋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폭이 가장 좁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방어하기가 매우 용이한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채널의 6.25 전쟁 관련 컨텐츠를 봐오신 구독자들은 아마 평양 원산 라인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방어하기가 쉬운 개미 허리처럼 폭이 잘록한 평양 원산 라인. 6.25 전쟁 당시 미군의 가장 큰 실수가 이 평양 원산 라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라인에 미리 방어 준비를 갖춰놓지 않고 그냥 북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45년에 평양 원산 라인이 방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곳에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장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딘 러스크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관인 에이브 링컨 장군은 그의 똑똑한 부하들이 정해놓은 39도선 제한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선은 바로 여기다 그어야 돼. 장군님, 39도선이 가장 적당한 방안인데 왜 1도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니콜라스 스파이크만 모르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적이나 중대 사건들은 모두 38도선 북쪽에서 만들어졌어. 니콜라스 스파이크만 예일대 교수에 져서 평화에 지리하게 그렇게 씌어있단 말이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38도선은 알아도 39도선은 모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한 명의 장군. 그 장군이 내렸던 운명적인 결정. 이 결정은 이후 한국민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회의는 소련이 참여한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지분은 당연하게도 미군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이 혼자 힘으로 일본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소련은 극동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39도선을 제안하든 38도선을 제안하든 당시 소련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도 그 기회를 미국 스스로 걷어차버렸으니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대실수였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38선이 정해지고 있고 일본의 항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1945년 8월 10일. 그런데 정작 한반도에 살던 한국민들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 곧 항복할 거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한국민들은 그저 좋아서 온 나라가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38선으로 나뉘어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사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평양 원산 라인에서 방어 준비를 하고 싶어 했고 미 8군 사령관인 벤프리트 장군도 휴전을 할 때 하더라도 원산 상륙작전을 통해 평양 원산 라인에서 즉 39도선에서 휴전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토록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39도선, 즉 평양 원산 라인. 만일 이 당시 38선이 아닌 39도선에서 경계선이 그어졌다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메가더 장군의 부관이었던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 그는 이 운명적인 38선이 정해졌던 전략회의의 목격자였습니다. 만일 그때 39도선으로 결정되었다면 수많은 미군이 희생되었던 그 비극적인 6.25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남침 공격을 승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과 경쟁할 정도로 그 국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잘못 그어진 38선은 두고두고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38선은 운명의 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년 정도만 제대로 된 전쟁이었지 2년간은 피해만 크고 성과는 없는 고지전만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지전이 벌어진 지역도 따지고 보면 38선 부근에서 주로 벌어졌습니다. 38선 부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고지전을 벌이던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비기기 위해 죽어야 하는가, 이런 냉소적인 표현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뒤에도 38선은 한반도의 운명의 선이었습니다. 38선과 거의 변하지 않은 위치에서 이름만 휴전선으로 바뀐 선이 그어졌고 그 상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민뿐 아니라 미군 병사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고통의 원인 38선. 그 38선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던 한 미군 장군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한 개인과 우연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